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대를 가장 지치게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보증하지 않는다.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대의 평안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논하며 가장 먼저 마음의 방향을 보라고 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태어난 자리를, 행동의 모양이 아니라 행동을 움직인 힘을 살펴보라고 했다. 가족 관계가 그대를 소모시키는 이유는 대개 그 마음의 방향이 그대의 평안과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으로 여긴다. 피를 나눈 사이이니 당연히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오래 함께한 관계에서 가장 큰 피로를 느낀다. 이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효이거나 배은망덕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사귀고 참고 견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대 자신이 소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인심, 욕망의 마음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과 편애, 체면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마음이다. 다른 하나는 도심, 도리의 마음이다. 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상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마음이다.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 이 두 마음의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욕망의 마음이 앞서기 쉽다. 편하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경계를 침범한다. 요구하고, 기대하고, 당연시한다. 그 과정에서 도리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부모와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부모의 말 속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움과 요구에서 비롯된 무거움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그러니 나도 챙겨달라는 기대는 한 줄기 물처럼 섞여 흘러 들어온다. 정약용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을 근심이 앞서고 기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과해지면 사랑을 흐리고 부모의 말이 의무로 들리기 시작한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부모의 말 중 사랑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효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나이 든 부모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정서적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다.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이 떠나가면서 자식이 유일한 정서적 연결고리가 된다. 외로움과 불안을 자식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연한 효도라고 여긴다. 매일 전화해야 하고 주말마다 방문해야 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한다. 자식이 바쁠 때는 이해하고 자식의 삶을 응원하며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반면 의존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한다. 자식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만을 채우려 한다.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자식은 딜레마에 빠진다.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한다. 부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자신이 소진되고 거절하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갈등 속에서 자식은 점점 지쳐간다. 더욱 어려운 것은 부모가 이런 요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는 점이다. 엄마가 너밖에 없는데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니? 이것도 못해주면 그동안 키운 보람이 없다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는다. 사랑으로 시작된 말이지만 결과는 정서적 조종이 된다. 정약용은 부모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소진시키고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돌보되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제 형제 관계를 들여다보자. 정약용은 형제 관계를 설명하며 혈연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천리와 같이 멀다고 했다. 형제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서로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형제는 종종 과거에 고여있던 비교와 섭섭함을 성인이 된 지금에도 이어 살며 미묘한 말투, 짧은 한마디, 아무렇지 않은 표정에 그 불씨가 묻어나온다. 그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 줄기 서늘함을 느끼고는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민감한 걸까 하고, 아니다. 그 불편함은 형제가 던진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 아래에서 흐르던 마음의 방향 때문이다. 형제 사이의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가 끊임없이 비교된다. 공부를 잘하는 형제와 못하는 형제, 착한 아이와 말썽꾸러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이런 비교는 성장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형제는 열등감을 품고 인정받은 형제는 우월감 혹은 부담감을 느낀다. 이 감정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변해 관계 속에 스며든다. 성인이 된 형제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며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어렵게 산다. 이런 차이가 생기면 어린 시절의 비교가 다시 고개를 든다. 성공한 형제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다른 형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려 한다. 어려운 형제는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거나 혹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한다. 형제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 이런 역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은근히 자랑으로 이어지고 누가 더 효도하는지를 암묵적으로 경쟁하며 부모의 유산 문제가 나오면 긴장이 감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약용은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는 다른 인생을 사는 독립된 개인이다. 형제라는 이유로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형제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한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하며 상대의 삶에 참견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며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형제 관계에서 또 하나 흔한 문제는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불공평한 대우,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되살아나고 현재의 관계도 과거의 프레임으로 해석된다. 그때 부모님은 너만 편들었어. 나는 항상 뒷전이었지. 너는 원하는 거 다 했잖아. 같은 말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표현된다. 이런 말들은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상처로 물들인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갈등은 깊어지며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이제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부모는 주는 데 익숙하고 자식은 받는 데 익숙하다. 이 익숙함이 뒤집히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어지지만 균형은 점점 흐트러진다. 정약용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나를 잃지 말라고 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시간과 감정, 경제력에 과도하게 기대고 의존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다. 부모가 피로를 느끼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구도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지친 것은 정상이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모든 것을 준다. 시간, 돈, 에너지, 감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이것은 부모의 본능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될 때다. 자식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는 여전히 주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지원이 대표적이다.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부모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집 마련, 자녀 교육비, 생활비까지 부모가 담당한다. 자식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쓰면서도 자식을 돕는다.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식의 독립을 막는 것이다.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부모는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는 피로를 느낀다. 정서적 의존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된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부모에게 의지한다.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모두 부모에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요구한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더 힘들어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지 않다. 자식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는 평생 자식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한다.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부모는 점점 소진된다. 정약용은 자식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사랑하되 책임을 대신 지지 말며 지지하되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 경계를 긋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다. 자식이 어려워하는데 돕지 않으면 나쁜 부모 같고 자식이 요청하는데 거절하면 냉정한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어도 계속 준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친척 관계도 살펴보자.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근접한 타인의 욕망을 가장 경계했다. 친척은 가까운 듯 멀고 멀어야 하는데 가까워져 있는 관계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기 쉽다. 친척 관계에서 느껴지는 피로의 본질은 정약용이 말한 인심이 지나치게 앞서 있기 때문이다. 도움도 위로도 축하도 애도도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은 언제나 미묘하게 진동한다. 그대는 그 진동을 말보다 먼저 감지한 것이다. 친척 모임에 가면 끊임없는 비교가 이어진다. 자녀의 학업, 직업, 결혼, 손자, 손녀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효자효녀인지가 암묵적으로 경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위축된다. 잘 사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움츠러든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친척 관계의 또 다른 문제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가족만큼 가깝지도 않고 타인만큼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애매하고 거절하기도 애매하다. 친척이니까 도와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한정 도와줄 수도 없다. 이런 애매함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의무감,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 형식적인 관심이 쌓이면서 피로가 누적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가족이든 아니든 마음이 무너지는 방향이면 멀어져야 한다고. 마음이 흐리면 사람을 흐리고 마음이 밝으면 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대의 평안을 침범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피가 같아도 마음의 결이 다르면 멀어져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대의 마음을 더 밝게 해야지. 더 어둡게 해서야 되겠는가? 거리두기는 버림이 아니라 정리다. 회피가 아니라 보호다.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가족에게조차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첫째,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라.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연락의 횟수를 조절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라.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둘째,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라. 가족의 문제를 모두 그대의 문제로 떠안지 말라. 공감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 그대는 옆에서 응원할 수 있지만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셋째,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라.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은 거절하라. 그대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그대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 넷째, 심리적 독립을 유지하라. 가족의 평가나 기대에 그대의 가치를 의존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다.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다. 다섯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거리를 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하게 대할 수 있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라. 가족 문제는 복잡하고 깊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도 돌아보라. 혹시 그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소모시키는 가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라고 했다. 그대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가족 관계는 평생 이어진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며 더 신중해야 한다. 정약용은 마음이 밝으면 사람이 보인다고 했다. 누가 그대를 힘들게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는지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대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대가 평안해야 가족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소진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가족 관계에서 그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할 때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그대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를 위한 길이자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